안녕하세요. 새법률 산책 김슬아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디에서 장을 보거나 쇼핑을 하시나요? 아마 대형마트와 백화점, 아울렛 등을 많이 이용하실 텐데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가 이렇게 대형 점포 위주로 변하고 자리 잡으면서 중소상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경제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 입법 전망대에서 생각해 봅니다. 전통시장 중심의 중소상가의 침체. 반면 늘어나고 있는 대형마트 중심의 대규모 점포들. 지금 저희 주변에 대형마트가 지금 큰 게 지금 2개가 있는데 바로 그 옆에 또 대형 쇼핑몰 아울렛이 또 들어섭니다. 시장 자체 존립이 뭐 어떻게 될까 다들 좀 걱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소상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상권 영향평가 보고서가 소상공인들에게 이제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인들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근로자의 약 20%를 차지하는 600만 자영업자. 이들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자영업자들의 생존율은 얼마나 될까? 국세청 조사 결과 949만 개의 창업 중 793만 개가 폐업해 생존율이 1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자영업자 중 8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소상인들. 2000년대 들어 대형마트들이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한 이래로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점포들은 더욱 위축되기 시작했는데요. 대형마트가 이제 전격적으로 진출하기 전에 2005년도만 해도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이 1,660개였어요. 근데 2012년 조사에 의하면은 1,550개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100개 이상이 줄었다는 것은 거기에서 그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수십만 명이 사실은 일자리를 잃은 걸 뜻합니다. 중소유통업체도 이제 감소를 하는데 100만 정도 됐던 그 중소유통업체들이 85만 명 정도로 줄어요. 그리고 유통업체 매출은 그에 비해서 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2012년에 공정위 자료에 의하면은 대형마트 3사의 매출 현황이 2005년도에 13조 정도였는데 2011년에 32조로 증가를 합니다. 근데 이 매출 상승의 폭만큼 전통시장, 골목시장의 매출이 사실상 줄어들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은 2005년 13조 원에서 2011년 32.7조 원으로 점점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시장 점유율도 55%에서 88%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 전통상권 보존구역을 도입해 대규모 점포들의 입점에 제한을 두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매월 이틀 지정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했지만 전통시장 중심의 중소점포들은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망원시장. 특히 저렴하고 맛 좋은 먹을거리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오랜 세월 사랑받아 왔는데요. 이곳에서 2007년부터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인 최태규 씨. 시장 인근에 대형마트들이 생겨나면서 장사가 어려워졌다고 하는데요. 2007년도부터 망원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처음 장사 시작하고는 그 대형마트가 그 상암동에 한 군데 있었어요. 바로 여기서 뭐 직선거리 한 1km 정도뿐이 안 떨어지는 곳에 대형마트가 막 오픈하면서 거기서는 이제 그래도 이제 홍보나 이런 게 좀 적었는지 그때까지는 조금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오픈하고서 좀 지나니까 몇 정거장 안 떨어진 곳에 또다시 대형마트, 똑같은 상호의 대형마트가 합정동에 들어오면서 저게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그러더니 다시 바로 그 옆에 또 대형 쇼핑몰 아울렛이 또 들어섭니다. 떡이나 이렇게 즉석에서 만드는 음식들이
이런 소매는 유동인구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형 쇼핑몰 아울렛이 들어오면은 유동인구가 더 많이 줄까봐 시장 자체의 존립이 뭐 어떻게 될까 다들 좀 걱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대형 점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점포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입법 노력이 활발합니다. 특히 전통상업보존구역 인근 대형 점포 출점 금지가 오는 11월 23일에 만료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데요. 관련 법안과 논의 중인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인근 1km 이내로 지정해 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두고 있는데요. 서로 잘 만드는 사람이 됐다. 이 제도는 오는 11월 23일 효력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이와 관련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10월 29일 산업위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돼 주목받고 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늘리자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대규모 점포 출점 제한 지역을 1km에서 2km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현재 전통산업보존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한시적으로 처음에 지정이 돼서 계속 몇 년씩 이렇게 연장 형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시적으로 자꾸 조금씩 연장을 하기보다는 아예 전통상업보존지역을 필요한 곳은 반항구적으로 지정하고 그곳에 지자체와 또 그 지역의 커뮤니티가 결합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 그렇게 상권을 조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중소상인들이 터전을 잡고 있는 특정 지역에 대형 점포가 들어설 경우 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평가서를 작성하고 인근 주민, 상인들과 협의를 거치도록 현재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만 그 절차가 사실상 형식적이어서 정작 중소상인들은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보고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망원시장의 경우도 인근 대형마트 입점으로 상권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복합 쇼핑몰이 또다시 들어서게 될 때까지 상인들은 이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역 상권 영향 평가가 좀 우리 상인 입장에서는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대형 그 쇼핑몰 아울렛이 들어오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다 발표하고 허가 난 다음에 상인들이 이제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웬일이냐, 이 대형마트 바로 옆에 또 이런 대형 쇼핑몰이 들어와서 되겠냐 그랬더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법적인 문제를 미리 좀 이렇게 상인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상권 영향 평가서도 좀 효과적으로 작성이 돼야 될 뿐더러 그걸 미리 등록하기 전에 좀 열람을 하고 이해 당사자 간에 그 좀 볼 수 있는 그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현행 유통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권 영향 평가서 등의 제출이 형식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인데요. 현재는 대형점이 지역 상권에 입점을 하게 되면은 지자체에 상권 영향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상권 영향 보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등록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없는 것은 물론이 뿐만 아니라 또 그 상권 영향 평가 보고서를 들어오고 싶어하는 대형점이 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객관성도 상당히 의심이 되는 그런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대형점이 입점을 하기 위해서는 상권 영향 평가를 지자체와
또 그 지역의 상인들과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게 되는데 보통 영양평가 준비하는 데만도 몇 년씩 이렇게 아주 천천히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은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얼마나 카드가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현행법상 대규모 점포 개설자죠. 복합 쇼핑몰을 포함해서 이런 업체들이 들어올 때 지역 상인들과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면밀히 분석한 결과 개설 등록할 때 그 상권 영향 평가서와 지역 협력 계획서를 동시에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자영업하신 분들과 그 상인들이 불안해요. 그래서 그걸 떼어내서 개설 등록은 지금 현행대로 하더라도 미리 60일 전에 상권 영향 평가를 하면 복합 쇼핑몰에 자기와 관련된 입점이 몇 개나 오는지, 그걸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조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고요. 주민센터에 이 두 보고서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비치를 하면 골목 상권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과 또 그런 업무를 하는 행정부서에서 직접 그 자료를 보면서 충분히 이제 활용할 수 있다. 이상직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대규모 점포 입점 전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 제출 시기를 영업시작 60일 전까지로 앞당기고,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제출하는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 등의 보고서를 상인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규모 점포 입점을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원래 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그 시작이 건물 다 지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거기서 입점을 하겠다고 그 토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 시점 자체에 이미 경제적 환경 영향 평가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그것이 그 반경 몇 킬로 안에 중소 자영업자라든가 중소 상인들에게 매출이 10% 이하로 떨어진다거나 하는 이런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어떤 환경 영향 평가의 결과물이 나와야 허가를 해줘요.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그런 것들이 돼야만 대형 유통이 들어가는 것을 허가를 내줘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용으로 허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등록의 요건으로만 집어넣을 것이냐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한편 대형 점포와 인근 중소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대형 유통점의 대표적인 대명사인 이토 요가도에서는 대형점을 어느 지역에 진입을 시킬 때 그 가건물을 1층 밖에 가건물을 크게 짓습니다. 그래서 그 가건물을 통해서 그 대형마트에 진입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 가건물에는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전통시장에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채소나 생선이나 과일이나 이런 농식품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역 상인들로 장사가 잘 돼서 좋고, 또 대형마트도 지역 상인들의 반발 없이 협조하에 대형점을 오픈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서로 상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은 점포에서 어렵게 생계를 꾸리는 중소상인들. 무너지는 중소자영업자들을 위한 입법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골목 상권에 열심히 하고 은퇴해가지고 빵집, 꼽집, 외식업 하는 그 자영업자들과 한테 직접적으로 그 혜택이 가는 거니까요. 이념을 뛰어넘어 꼭 이루어야 될 민생 법안, 생활 현장 법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골목 상권뿐만이 아니고 이런 일반 국민들 가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또 이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있으니까는요. 용기를 잃지 마시고 그 희망을 갖기를 바라면서요. 꼭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선진국의 2배가량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미 60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또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생계형 창업을 계획 중인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서민들의 창업은 대부분 소형 점포를 위주로 이뤄질 텐데요. 그만큼 중소상인들을 살리는 것은 우리 경제의 질을 높이는 길일 것입니다. 향후 국회가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 연내 처리를 목표 중인 관련 법안들의 성공적인 입법을 기대해 봅니다. 종업원이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자 18만 원을 모두 10원짜리 동전으로 바꿔준 식당 주인이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한테 그렇게 처사를 하신다고 그러면 좀 비인간적이지 않을까요? 먼저 임금비를 주지 않는 것도 화가 나는데 당해보라는 심보로 10원짜리로 주는 게 가장 화가 났어요. 고용자들을 대한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 10원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이외에 사장님도 10원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동전 지급 사건도 업주들이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었는데요. 현행법상 사용자는 지연된 임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그 대상이 사망 또는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재직 중인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 이에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에서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폐로 지급하거나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체불될 경우 연 40% 이내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거나 임금 지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금형을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주행 중에 갑자기 차가 멈춰서거나 접촉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에게 이처럼 당황스러운 순간은 또 없을 텐데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운전자는 뒤따르는 차량들이 고장 자동차를 인지할 수 있도록 고장차의 뒤쪽 도로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뒤차가 고장 차량을 뒤늦게 발견해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만 고장 자동차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일반 국도와 지방도로 등 일반 도로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고장 등의 사유로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고장 자동차 표지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중앙 분리대가 설치돼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고장 자동차로부터 100m 이상의 전방과 후방에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6월 서울 시내에서 무면허 차량 질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운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도심을 질주한 범인은 다름 아닌 고등학생. 이처럼 청소년들이 운전면허증을 도용하거나 렌터카 업체가 신분 확인을 허술하게 한다는 점을 이용해 무면허 운전을 일삼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5년간 미성년자의 렌터카 운전 교통사고는 총 994건, 부상자도 2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렌터카 업체가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차량을 빌려줘도 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 이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서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 준수 사항에 무면허자와 운전면허 정지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해 대여 자격 확인을 소홀히 한 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법안 중에서도 고장차 안전조치 의무 확대 법안이 눈길을 끕니다.
이 고장차는 안전 삼각대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장이나 사고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을 해주는 긴급 견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연락하면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새법률 생활백서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확인해 보시죠. 뭐가 이렇게 비싸? 안녕하세요. 새법률 생활백서 임유영입니다. 네, 우리에게 휴대전화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생활 필수품이 됐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가계통신비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이런 부담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이것 하나만 기억해도 앞으로 휴대전화를 살 때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선택 약정 할인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매월 통신비의 20%를 할인해주는 선택 약정 할인 제도는 새 휴대전화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2년 약정 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쓰는 경우 또는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각 통신사 대리점이나 콜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자 4천만 명, 국민 5명 중 4명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셈인데요. 하지만 통신비가 상대적으로 비싸 가계 부담이 큽니다. 한 달에 휴대전화 요금은 얼마나 내고 계세요? 59,000원가량 내고 있습니다.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통신비로는 내고 있어요. 그럼 혹시 20%를 할인해주는 이 선택 약정 할인 제도라는 걸 알고 계세요? 아니, 처음 듣는데요. 정확히는 이렇게 안내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정부는 가정의 휴대전화 요금 부담을 덜고 또 그동안 단말기를 교체하는 소비자에게만 집중됐던 보조금 혜택을 모든 소비자에게 균등하게 해주기 위해 선택약정 할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약정 할인 제도를 시행하게 된 취지는 어떤 건가요? 단말기를 이제 자주 바꾸시면서 지원금을 많이 받으신 분들도 있고 단말기를 이제 오래 사용하시면서 지원금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이용자 간 너무 이렇게 차별이 심하다라는 이제 대내외적인 비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단말기를 이제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단말기유통법에서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단말기 유통법에 의해 도입된 선택약정 할인은 시행 초기 요금 할인율이 12%였으나 올해 4월부터 할인율을 20%로 상향해 소비자들의 혜택 폭을 넓혔습니다. 그럼 실제 시민들은 선택약정 할인 제도를 얼마나 알고 이용할까요?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요즘 대리점에 선택약정 할인 제도를 알고 신청하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늘어나는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뭐 10분이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그중에 한 3, 4분은 선택 약정으로 이제 아예 개통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매월 휴대전화 요금의 20%를 할인해 주는데요. 통신사의 지원 금액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어떤 경우 선택약정 할인 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은가요? 무조건이라기보다는 기계마다 달라요. 아무래도 최신형 프리미엄 폰 이런 아이들은 공시지원금 자체가 너무 적어요. 100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이긴 한데 공시지원금은 거의 10%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요금 약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요금 차이가 한 달에 10,000원 이상 차이 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갖고 쓰시는 게 더 낫죠. 네, 저도 곧 휴대전화를 바꿀 예정인데요. 어떻게 요금이 달라지는지, 또 어떤 경우 선택 약정 할인이 좋은지 직접 따져보겠습니다. 무엇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내게 맞는 휴대전화 기기와 요금제를 선택하는 게 먼저인데요.
저는 요금제를 좀 저렴하게 내고 싶은데 이거랑 이것 중에 어떤 게 더 요금제 적게 낼 수 있을까요? 통신사마다 보조금이 조금씩 다른데 혹시 통신사 정하셨어요? 네. 데이터는 조금 많이 쓰시는 편이세요? 네, 많이 써요. 조금 저렴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최근 출시된 한 휴대폰의 한 달 요금을 따져봤더니 통신사 지원금 6만 원을 택할 경우 56,100원. 선택 약정 할인을 택하면 매달 11,220원이 할인돼 월 44,880원만 내면 됩니다. 공시지원금 할인하고 선택 약정하고 네. 거의 12,000원 가량의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과 20% 요금 할인을 꼼꼼히 따져보고 택해야 하는데요. 최신 기기를 사지 않더라도 선택 약정 할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은 일단 지원금을 받지 않고 사시는 분들, 그리고 24개월이 이제 약정이 끝나고 다시 재약정을 신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개통된 지 24개월이 지난 중고 휴대폰이라든지 해외 직구폰 등으로 이제 그 서비스를 개통하시려는 분들이 그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2년 약정이 끝난 뒤 이 휴대폰을 계속 쓸 계획이라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그 24개월 약정이 끝나신 이후에 다시 이제 그 폰을 계속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경우 1년 또는 2년 다시 재약정을 하신 후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단말기 구입 시 할인 금액을 일일이 따져보기란 쉽지 않은데 사전에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스마트 초이스라는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스마트 초이스를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단말기의 지원금과 선택 약정 할인 금액을 한눈에 비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 약정 할인 제도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건가요? 그 정액 요금의 20%를 할인받는 제도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초과를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제 자기가 본인이 데이터를 또 사용하셨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초과 부분은 이제 할인 대상에서 이제 좀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1년 또는 이제 2년 약정을 한 이후에 이제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중간에 좀 서비스를 해지를 하게 되면은 할인 반환금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이제 한 70% 수준 정도를 이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택 약정 할인 제도의 신청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홈페이지 혹은 전용 신청 콜센터로 하면 되는데요. 올해 4월부터 요금 할인율이 20%로 상향되면서 신청자가 급증했습니다. 10월 중순 기준으로요. 지금까지 수혜를 받으신 분들이 한 250만 명 이상이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12,000명에서 14,000명 사이로 꾸준히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이제 활성화될수록 경쟁이 활성화되어서 소비자 편익은 더 커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신사 지원금에 따라 소비자들의 잦은 단말기 교체로 통신비 부담이 컸는데요. 선택 약정 할인을 계기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참 쌀쌀하죠.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비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해부터 취약계층에게 정부가 난방비를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실시합니다. 12월부터 석 달간 지급하는데요. 접수는 11월부터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3190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법률 산책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법률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Of two soft voices blended in perfection from the reels of this record that I found.